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가슴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아직도 다리로 걸어 다니고 스스로 밥도 차려 먹는데 벌써 요양원을 입에 올리다니. 너희는 왜 나를 남의 집으로 보내려 하는 거니?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으고 지켜온 거야. 내 말끝이 떨리자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전세 놓으면 요양원 비용 충당이 돼요. 남는 건 아이들 학자금에 보탤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 집이 자식들 입에서 요양원비와 학자금으로 계산되는 걸 들으니 내가 아니라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서랍 속 수첩을 꺼냈다. 빨간 펜으로 크게 써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독립, 경제권, 자존감. 이야기는 그 글씨에서 시작된다. 내가 어떻게 버텼고 무엇을 포기했으며 또 어떻게 선택했는지.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진 거실.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한 토막, 반찬 몇 가지가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무릎은 좀 어떠세요? 큰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젓가락질도 하고 장도 내가 본다 아직 괜찮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덜컥 떨어졌다. 된장국이 옷에 튀었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뭐라고 했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내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전세 놓으면 그 돈으로 요양원비 충당도 되고 남는 건 애들 학자금에 보탤 수도 있고요. 큰아들이 눈치를 보며 거들었다. 어머니,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도라 생각해 주세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효도가 나를 남이 집에 보내는 거냐? 식탁 위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둘째 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막내는 물만 들이켰다. 내 마음속에서는 오래 눌려있던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너희는 왜 자꾸 돈으로만 따지니? 집이 전세금으로 내가 요양원비로만 보이니?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며느리는 말없이 젓가락만 내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 빨간 글씨를 다시 바라보았다. 독립, 경제권, 자존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남의 집 신세질 만큼 약해지지 않았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큰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보세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보시면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봤다. 버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그 모습은 내가 늙어가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요양원 건물은 새로 지은 듯 반짝거렸다. 흰 벽, 자동문, 소독약 냄새. 복도에는 휠체어를 민 간호사가 지나갔다. 여긴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응급 호출벨도 있어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휴게실 한쪽에 한 할머니가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지않아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머니 안전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전한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니? 웃음이 하나도 없네. 창밖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빨간 글씨 옆에 새로운 문장을 남겼다. 요양원은 내 선택이 아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양원 마음에 안 드셨죠? 그럼 간병인을 두는 건 어떠세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다. 간병인이라 그 돈은 누가 감당하니?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24시간 돌보는 분이면 한 달에 240만 원은 기본이에요. 조금만 더 쓰면 300도 훌쩍 넘는다네요. 내 손끝이 떨렸다. 연금 180만 원.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받는 전부였다. 약가, 관리비, 먹을 것만 해도 모자란 돈이었다. 엄마, 우리가 조금 보태면. 아들의 말끝은 힘없이 사라졌다. 그가 아이들 학원비와 월세에 허덕이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빨래를 집어들었다. 햇볕에 바짝 말라 바스라지는 천 조각을 보며 생각했다. 내 삶도 남손에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부서지는 게 아닐까?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이웃집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였다. 나는 무심코 창문 너머를 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약을 받아드는 모습에서 깊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숫자를 적었다. 연금 18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요양원 300만 원 이상, 모두 빨간 줄로 그어버리고 밑에 크게 썼다. 남에게 맡기면 나는 사라진다. 눈가가 젖어왔다. 나는 여전히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돈 앞에서는 존엄도 쉽게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수첩만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웠다. 빨간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때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영숙 어르신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잠깐 들르실 수 있으세요? 나는 무심코 가겠다고 했다. 주민센터 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사람들 웅성거림이 섞여 나왔다. 대기표를 뽑아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서류를 접으며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서 맞죠? 조건이 까다롭진 않나요? 내 귀가 번쩍 열렸다. 서류 위에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차례가 되어 진료 결과를 듣고 나오려는데 나는 용기를 내어 직원에게 물었다. 아까 복지주택이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브로슈어를 내밀었다. 어르신 같은 경우 무주택 조건이 충족되시잖아요.
이 주택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대략 18만 원 정도예요. 안전바, 비상벨, 공동식당, 작은 모임방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연금 180만 원. 내 수입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브로슈어 속 사진에는 창이 넓고 햇살이 환히 들어오는 방이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인 건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네 글자였다. 누군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집. 신청은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어르신 연령과 조건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내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가로수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살 길이 있구나. 밤이 되어 수첩을 다시 펼쳤다. 빨간 글씨 옆에 새 문장을 적었다. 복지주택, 나의 두 번째 선택지. 며칠 후 큰아들과 딸, 며느리가 내 집 거실에 모였다. 내가 꺼내든 복지주택 신청서를 보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런 것까지 알아보셨어요? 차라리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요양원 가시는 게 훨씬 낫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니다. 이 집은 팔지도 않을 거다. 내 선택은 복지주택이다. 큰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우리도 효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효도는 안전하게 모시는 거잖아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효도가 나를 남의 집에 보내는 거냐? 내 집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냐? 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혹시 혼자 사시다 힘들면 어떡해요? 병원이라도 자주 다니셔야. 나는 수첩을 꺼내 딸 앞에 펼쳐 보였다.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가 뒤섞여 있었다. 독립, 경제권, 자존감. 그리고 새로 적힌 글귀. 복지주택, 나의 선택. 나는 아직 멀쩡하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장도 본다. 너희는 내 노후를 대신 결정할 수 없다.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다시 차분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안다 하지만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자식들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향한 단단한 결심도 내보였다. 며칠 뒤 나는 주민센터로 다시 향했다. 브로슈어를 손에 꼭 쥔 채 발걸음이 무거웠다. 민원 창구 앞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어르신도 신청하시려고요. 옆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건넸다. 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다면서요. 그래도 해야죠. 제 친구는 작년에 합격해서 지금은 월세 17만 원 조금 넘게 내고 살아요. 연금으로도 충분히 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조건은 무주택, 연령, 소득 기준 충족입니다. 어르신은 모두 해당돼요. 면접에서는 스스로 생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며칠 뒤 면접날,
작은 회의실에서 2명의 담당자가 나를 맞았다. 평소 일상은 혼자 가능하신가요?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합니다. 장도 보러 다닙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도운 경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자립 의지예요. 어르신은 그 부분이 분명하시네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내 안의 힘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대기 중이던 어르신이 내게 속삭였다. 꼭 합격하세요. 거기 가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날 밤 수첩에 적었다. 신청 완료. 내 힘으로 길을 만든다. 입주날 아침 작은 트럭이 집 앞에 섰다. 나는 옷 몇 벌, 수첩, 낡은 찻잔 세트만 챙겼다. 평생 지켜온 큰 집 문을 닫으며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로 간다. 복지주택 단지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복도마다 안전바와 비상벨이 있었고 창문은 환하게 열려 있었다. 짐을 정리하자 옆집에서 한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72세 박노인입니다. 여기 살면 사람 사는 만납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동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콩나물국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노인이 내게 자리를 내주었다. 여긴 다 가족이에요. 혼자 외롭게 계실 필요 없어요. 나는 국을 떠먹으며 문득 요양원 휴게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가 떠올랐다. 여긴 다르다. 살아가는 냄새가 있다. 그날 저녁 수첩에 글씨를 남겼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연결된다. 입주한 지 석 달. 아침에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점심에는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모임방에서 체조를 했다.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달라졌다. 무겁던 눈빛 대신 다시 살아가려는 힘이 배어 있었다. 수첩에도 파란 글씨가 많아졌다. 걷기 30분 완료. 봉사활동 다녀옴. 새 친구와 차 한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노후는 내가 정하는 거다. 그래야 나도 너희도 편하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 속에서 어머니로 서 있는 나를 느꼈다. 돌봄의 짐이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 창밖 노을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나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다.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집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